한국사 채널 정사와 야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영상은 역사적 사실과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논픽션 콘텐츠입니다. 일부 장면은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색되었을 수 있습니다. 1480년 성종 11년 한양을 뒤흔든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양반가의 규수, 시와 서예에 능한 재원, 그리고 왕실과도 인척 관계에 있던 여인. 그녀의 이름 어우동. 그녀는 조선시대 가장 엄격한 유교 도덕이 지배하던 시대에 금기를 깨뜨린 여인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관계했던 수많은 남성들은 모두 무사했고 오직 그녀만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우리는 조선시대 최대의 스캔들, 어우동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봅니다. 어우동은 충청북도 음성 지역의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집안은 비록 지방 양반이었지만 명문가로 인정받는 가게였습니다. 어우동의 아버지는 진사 출신이었고 어머니 정씨 역시 양반가 출신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우동은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시짓기와 글씨 쓰기에 뛰어났고 검은고와 가야금 연주에도 능했습니다. 당시 양방아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높은 수준의 예술적 재능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시와 글씨는 당대 문인들 사이에서도 회자될 정도였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어우동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녀는 어릴 적 이웃집 남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가정 형편이 어려워 부모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습니다. 이 이별은 어우동의 인생에 큰 상처로 남았다고 합니다. 이후 어우동은 부모의 뜻에 따라 태강수 이동과 결혼했습니다. 태강수는 조선시대 종육품 무관직으로 궁궐 경비를 담당하는 직책이었습니다. 결혼 후 어우동은 해인 후일은이라는 칭호를 받았는데 이는 왕실과 인척관계에 있는 여성에게 주어지는 호칭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어우동의 삶은 평범한 양반과 부인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다른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첫사랑의 상실, 원하지 않았던 결혼,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없는 현실. 이 모든 것이 어우동을 점차 다른 길로 이끌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는 철저한 유교 사회였습니다. 특히 성종시대는 살인파가 성장하면서 도덕과 명분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더욱 강화되던 시기였습니다. 삼간고륜이 사회의 근간이었고 특히 여성에게는 삼종지도와 칠거지악이라는 엄격한 행동 규범이 적용되었습니다. 여성은 시집가기 전에는 아버지를, 결혼 후에는 남편을, 남편 사후에는 아들을 따라야 했습니다. 여성의 정절은 그 무엇보다 중요했고 이를 어기는 것은 가문의 수치이자 사회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어우동은 이러한 사회적 규범에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자신의 욕망에 솔직해지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남편 이외의 남성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어우동과 관계를 맺은 남성들은 다양한 계층에 걸쳐 있었습니다. 양반 사대부부터 중인 계층까지 그녀의 주변에는 많은 남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예술적 재능과 아름다움 그리고 지적 매력으로 이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어우동은 자신의 집에서 시회를 열거나 음악 모임을 주최하며 남성들과 교류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술적 모임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보다 깊은 관계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우동의 행적은 점차 소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한양의 양반 사회는 좁았고 이 소문은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특히 문인들과 관료들 사이에서 어우동에 대한 이야기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갔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남성들의 기생 출입이나 첩을 두는 것은 어느 정도 묵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양반가의 부인, 특히 왕실과 인척 관계에 있는 여성이 외간 남자와 관계를 맺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우동의 남편 이동은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그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거나 혹은 대응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기록에서는 이동이 처음에는 아내를 통제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결국 둘은 이혼에 이르렀다고 전합니다. 이혼 후 어우동의 행적은 더욱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녀는 사실상 기생과 유사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바탕으로 시를 짓고 음악을 연주하며 남성들과 교류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기생 신부는 아니었기에 이는 더욱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1780년 마침내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우동과 관련된 매음 행위가 발각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고발한 것은 살인파의 거두였던 김종직과 그의 제자 이덕숭이었습니다. 김종직은 당대 최고의 유학자이자 도학을 중시하는 살인파의 영수였습니다. 그는 도덕과 명분을 무엇보다 중시했고 사회 기강 확립에 앞장서던 인물이었습니다. 어우동 사건은 그의 눈에 조선 사회의 기강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비쳤습니다. 이덕숭은 김종직의 제자로 역시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어우동 사건을 성종에게 상소로 고발했고 이는 곧 조정을 뒤흔드는 대사건이 되었습니다. 성종은 이 사건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당시 성종은 살인파를 등용하여 도학 정치를 구현하고자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의 치세는 예악을 정비하고 유교적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어우동 사건은 바로 그러한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의금부가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의금부는 조선시대 왕명을 받아 중대범죄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어우동은 의금부로 끌려가 신문을 받았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어우동과 관계를 맺었던 수많은 남성들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양반 관료, 문인, 중인 계층의 남성들까지 그 수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들 중에는 조정의 관리도 있었고 명망 있는 문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문을 받은 남성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다. 단지 시를 감상하고 음악을 들었을 뿐이다. 어우동이 일방적으로 유혹했다 등의 변명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조선의 법 체계에서는 간통죄의 경우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적용에서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남성, 특히 양반 남성의 경우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여성, 특히 양반과 부인의 경우는 소문만으로도 큰 죄가 되었습니다. 의금부의 신문이 계속되는 동안 조정에서는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어우동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두고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살인파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는 엄벌을 주장했습니다. 김종직과 그의 제자들은 어우동이 조선 사회의 근간인 윤리와 질서를 무너뜨렸으므로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계기로 삼고자 했습니다. 부녀자가 음란한 짓을 저질러 사대부들을 유혹하고 풍속을 어지럽혔으니 마땅히 법을 엄히 적용하여 후세의 경계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강경파의 논리였습니다. 반면 옹원파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일부 신하들은 어우동만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어우동이 죄를 지었다면 그녀와 관계를 맺은 남성들도 똑같이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손뼉으로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만약 어우동이 죄인이라면 그녀와 관계한 남성들 역시 죄인입니다. 어찌 여자만 벌하고 남자는 놔둘 수 있겠습니까? 일부 신하들의 이러한 주장은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인 관점이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어우동에게 동정론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첫사랑과 이루어지지 못하고 원치 않는 결혼을 강요당한 것이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는 해석이었습니다. 유교 사회의 엄격한 규범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어우동의 재능을 아까워했습니다. 그녀만큼 시와 음악에 뛰어난 여성이 드물었기에 그녀를 죽이는 것은 문화적 손실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종과 조정의 대세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유교 사회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본보기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성종은 살인파의 지지를 받아 도학 정치를 펼치고 있었기에 그들의 주장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당시 조선 사회에서 여성의 정절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문의 명예이자 사회 질서의 근간이었습니다. 양반과 부인이 정절을 잃는다는 것은 곧 양반 사회 전체의 위신이 흔들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결국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어우동은 풍속을 어지럽히고 사회 기강을 무너뜨린 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형벌은 교수형이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우동은 양반가의 부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부덕을 저버리고 여러 남자와 음란한 관계를 맺어 사대부들을 유혹하고 풍속을 어지럽혔다. 그 죄가 극히 중함으로 극형에 처한다. 반면 어우동과 관계를 맺었다고 지목된 남성들에 대한 처벌은 미미했습니다. 대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방면되었고
일부만이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관직에 있던 이들은 파직되거나 유배를 갔지만 이마저도 얼마 후 사면되었습니다. 1480년 어우동은 한양 저작거리에서 공개 처형되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구경을 나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음란한 여자가 마땅한 벌을 받는다며 비난했고 어떤 이들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형 직전 어우동은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후대의 야세는 그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면 나와 관계한 그들은 무엇이란 말인가? 이 세상의 법은 공정하지 않도다. 형이 집행되었고 어우동은 31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가족에게 인계되지 않았고 어디에 묻혔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왕실 족보에서 완전히 삭제되었고 그녀의 어머니 정씨도 가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어우동이 남긴 시와 글씨, 음악 작품들은 대부분 소실되었습니다. 그녀와 관련된 모든 것을 없애려는 의도적인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 사회는 그녀의 재능마저도 지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어우동과 관계를 맺었던 남성들은 대부분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다시 관직에 올랐고 어떤 이는 후에 높은 지위에까지 올랐습니다. 사건은 마치 없었던 일처럼 묻혔고 오직 어우동만이 역사의 음란한 여인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어우동 사건은 조선 사회에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후 양반과 여성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여성의 외출은 더욱 제한되었고 여성 교육에서도 정절과 순종이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성종은 이 사건 이후 여성 관련 법령을 더욱 엄격하게 정비했습니다. 경국대전의 간통죄와 관련된 조항이 강화되었고 특히 양반과 부녀자의 행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조선 사회는 이 사건을 통해 자신들의 도덕적 우월성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어우동은 나쁜 여자의 전형으로 교육 자료에 사용되었습니다. 후대의 문헌에서 어우동은 여유동, 이구지 등과 함께 음란한 여성의 대명사로 언급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우동의 이야기는 민간에서 다르게 전승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민중들은 그녀를 억압적인 사회에 저항한 여성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녀의 재능과 아름다움, 그리고 자유로운 영혼을 기리는 이야기들이 은밀히 전해졌습니다. 특히 기생들 사이에서 어우동은 일종의 전설적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녀처럼 시와 음악에 능하기를 바랐고 그녀의 용기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물론 그녀의 비극적 결말은 경고로서 기억되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삶은 일종의 자유에 대한 동경으로 남았습니다. 어우동 사건은 단순한 성 스캔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 사회의 이중잣 대 유교적 가부장제의 모순, 그리고 여성 억압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도 어우동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사회의 규범을 어긴 개인일까요? 아니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 사회일까요? 어우동은 죄인이었을까요? 아니면 희생자였을까요? 역사는 여전히 답을 찾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보다 흥미로운 주제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정사와 야사 감사합니다.